그 개구리 소년 그 추모비가 이번에 30년 만에 이제 세워졌거든요. 추모비가 있는 와룡산에 다녀왔습니다. 와룡산. 네. 91년도에 네네, 91년 3월 26일 날 실종됐었는데요. 올해 30주년입니다. 그 정말 좀 미스테리예요. 5명이. 그땐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네. 네.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한 동네 국민학교 어린이 5명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91년 3월 26일에 5 어린이가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고 가까운 뒷산에 와룡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11년 동안 애들이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도 이게 전국적으로 개구리 소년들 찾는 그런 캠페인이 막 벌어졌잖아요. 네. 세제에도 있고 공중전화 카드에도 있고. 그래 연인원 35만 명이 이렇게 온 사사시 뒤졌는데도 안 나와서 하도 안 나오니까 UFO에 맞아. 뭐 데려갔다, 기억나요. 북한에 갔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용의자로 몰리기도 했다면서요. 근데 어떤 이제 프로파일러께서 아이들 중에 아버지 한 명이 범인일 것이라고 이제 지목을 좀 하셔가지고 또 그 집을 다 뒤지고 막 파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죠. 참으로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개구리 잡으러 나간 대구의 5 어린이가 행방불명이 된 지 7달이 지났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1년 뒤인 2002년도에 도토리를 죽으러 갔던 사람이 그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4명의 아이가 같이 이제 있고 또 한 구는 또 따로 유골이 발견됐죠. 유골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뭐 두개골에 뭐 어떤 아이는 자국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된 거죠. 그냥 삽으로 막 파서 마대에 놓고 이렇게 전문가가 보기도 전에. 아니 이게 좀 더 섬찟한 얘기는 어쨌든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어디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보고 오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은 우리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희대의 살인마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정체를 모른 채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아닐 수도 있죠. 땅을 파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삽 같은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무슨 원한이 있었을 건 아닌 것 같고. 현장 근처인가요? 와룡산에서 발굴되긴 했거든요. 이게 아. 와룡산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막 조난당해서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것 같다는 말도 있었는데. 사례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러기엔 산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겠네요. 안전 기원비. 30년 이맘때네요. 네. 3월 달이니까. 가깝나요? 여기서 가까운 거 같아요. 네. 여기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집 뒷산에 올라. 그러면 이 가까운 데서 못 찾은 거잖아요. 예. 아 왜 그랬을까? 아니 근데 부모한테 협박도 없었고 유괴는 아닌 거란 얘기죠. 예. 그죠? 예. 우발적으로 그냥 죽이게 된 상황이 아닐 거라고. 그때만 해도 다 살아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찾으려고 가지면서 했죠? 찾으려고 했죠. 그 아이들이 어딘가 어디를 갔으니까. 갔을 것이다. 예, 예. 네. 범죄자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지 범죄자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공소시효가 이제 15년이었거든요. 살인죄. 그 실종이 1991년에 실종됐으니까 남은 시간이 이제 3년 6개월밖에 없는 거죠. 이게 수사를 멈춘 상태인가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또 재수사도 또 한 번 또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을 때하고 그게 끝났을 때하고는 관심의 정도가 좀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도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공소시효 안에서 범죄가 범죄일 수 있고 그거를 추적해서 잡아서 기소하는 거지, 공소시효를 벗어나면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는 이제 수사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구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건도 죽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살인은 폐지 태완 입법이 이제 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법이거든요. 2015년에 통과됐는데 태완 입법이 살인죄로 인한 또 사형이 규정된 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3년에 이미 성폭력에 관해서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하면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성폭력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있었던 거고, 2015년에 태완 입법이 통과되면서 살인죄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제 공소시효가 전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라고 네. 하는 사건인데 그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99년 5월 20일에 태환이가 6살이었거든요. 6살인데 아침에 학습지 공부하러 이제 학원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남자가 뒤에서 머리를 뒤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황산을 뿌린 거예요. 황산을 얼굴에. 얼굴에. 네, 그러니까 눈이 다 녹고 얼굴도 다 녹아서 식도도 다 이제 녹고 그래서 49일 동안 이제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태환이가 무슨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붕대로 온 몸을 다 발 빼고 붕대로 감고 있는데 당시 용의자들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태환이가 지목한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 네. 얼굴을 딱 본 건 아니고 이제 황산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뿌리는 거를 본 거죠. 뜨거운 물이 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를 들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신발에 황산이 묻어 있기도 했고, 네. 그걸 데리고 또 병원에 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옷에도 황산이 묻고, 그래서 옷 신발에도 묻었다. 그리고 옷과 신발을 분리해놔야 되는데 그냥 한 대 섞어 놓다 보니까 신발에 황산이 발견돼도 이게 옷에 있던 게 묻었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경찰이 보기에는 그 도와준 사람이랑 이 범인이랑 혼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할 여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소조차 못한 거네요. 예,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소를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처음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거는 황산이 검은 봉투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황산이 검은 봉투에 넣으면 그냥 타버리지 어떻게 검은 봉투에 황산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란 이 강산이거든요. 황산, 염산, 뭐 질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산이 우리한테는 이게 뭐든지 다 이렇게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가 이게 금속을 녹여요. 금속. 그러니까 금속을 황산에 넣거나 그러면 금속이 확 이렇게 녹아버리는 걸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녹일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화학 반응은 간단하지가 않아서 지금과 같은 플라스틱은 못 녹여요. 그러니까 황산은 그 탈수제 역할을 하거든요. 탈수란 거는 단순히 물을 좀 흡수한다가 아니라 분자로부터 산소와 수소를 다 뜯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람한테 하면은 탄소만 쟤만 남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플라스틱은 산소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탄소에다가 수소만 있기 때문에 비닐, 플라스틱 못 녹여요. 범인은 뭔가 황산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준비를 한 거니까. 결국 태환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태안의 사건은 근데 아쉽게도 고소시효가 만료됐어요. 만료되고서. 그거까지는 근데 기소를 못할 뿐이지 수사는 뭐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범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소시효가 완료됐을 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강제 수사는 논란이 되죠. 혹시나 범인이 밝혀져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거.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정이 됐고. 16년 전 대구에서 6살 어린이가 누군가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일명 태환이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반대표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태환이법 시행 뒤 경찰이 재수사로 해결한 장기 미제 사건은 6건이나 됩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그 첫 성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는데도 공소시효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영구 미제 사건이 될 뻔했는데 때마침 도입된 태환이법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원도 화천이라는 게 굉장히 최전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도 별로 안 좋고 가로도 내비게이션도 별로 없고, 예, 불빛 하나도 없고 이런 것 같아요. 야, 그럼 그런 현장에 가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시민관님 판사 출신이셔서 그런데 안 가보셨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료 보고 사진 보고 그러니까. 의문사 다뤄본 적 있어요, 우리 시민관님? 예, 저는 의무사가 될 뻔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건이 있는데 평소처럼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을 맨 채로 사망했다 창고에서. 저 가면 이제 보통은 그 시신이 매달려 있어요. 제가 갈 때까지 보통 안 내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랜턴을 들고 이제 목덜미를 막 확인해 보니까 그 줄이 이중으로 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건 사실 먼저 교사를 한 다음에 다시 매달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건 이상하다. 좀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까지 와서 구검을 한 결과 타살의 흔적이 전혀 없고 자살이 확실하다. 처음에 그걸 발견한 병사들은 혹시나 살아있으면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을 보존해야지 그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두 번이. 네, 그래서 구검에서 그렇게 밝혀져요. 이 사람들 병사들도 진술을 그렇게 하고. 안타까운 얘기네. 근데 이제 유가족은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군의 부름을 받고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민간에서는 기소를 해야 이제 뭐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에서는 자살 사건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외부에서 볼 때는 의무사로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된 바탕에는 아주 뭐 유명한 사건의 영향, 이제 김은중이 사건이에요. 예. 김은중. 저는 2003년에 군 검사를 했는데 김은중이 사건은 그로부터 5년 전에 일어났었거든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었고 우리가 수사하는 실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Okay, from there, let me walk the light right back over to the body to show the relationship there. That's the weapon. Okay. Can you go ahead and light up the other side of his head? 98년 2월 24일에 판문점에 공동 경비 구역이 있습니다. 미군도 있고요, 우리 군도 있고 북한도 같이 이제 판문점에 있잖아요. 벙커에서 경비 소대장이던 김은중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벽에 비스듬하게 기대서 관자놀이가 관통상에 있고 이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오른발에 50cm 떨어진 곳에서 베레타 권총이 하나 있었죠. 그 김중희가 권총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쏘아서 자살을 했을 거다. 군에서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뇌관 화약 흔적이 오른손에 발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뇌관 화약 흔적. 네. 이 권총을 쏘면 뇌관 화약이 팍 터지면서 이 오른손에 항상 묻게 돼 있거든요. 네. 여기서 쏘아서 여기서 나갔잖아요. 총알이. 네. 오른손잡이고 오른발 옆에 권총이 있었으니까 그럼 오른손에 그 화약 흔이 있어야 되는데 화약 흔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왼손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관자놀이에 대고 쏜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떨어져서 쏜 거예요. 그러니까 타살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중희의 총이 아닙니다. 시리얼 넘버가 김중희에게 원래 배급돼야 될 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총에 김중희의 지문이 없어요. 그리고 김중희의 손목시계에 흠이 나 있고 거기 옆에 크레모와 스위치 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파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흔적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딱 사진 찍은 사진에는 권총 위에 철모가 있었는데 좀 있다가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범인이 놓고 갔다가 금방 들고 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된 거죠. 왜 이 서연치 않은 게 자꾸 증폭되냐면 미군 수사대가 이렇게 다 장악을 해버리고 우리 헌병수사관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한 10분만 둘러보라고 하면서 거기를 본 거죠.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시신을 다 닦아버립니다. 여기 혈흔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걸 다 세척해버립니다. 완전히 네, 그날 증거를 인멸하는 거네요. 그 다음 날에는 페인트 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
또 김은중이가 자살한 동기가 도저히 설명이 잘 어려운 거예요. 일단 유서가 없고 김은중이는 아버지가 3스타예요. 네, 거기 육사도 나와서 엘리트네요. 특히 JSA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살할 동기가 없다는 거죠. 자기 소대 병사들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 라면 좀 몇 개 얻어먹기도 하고 그 얘기도 좀 나누다가 정찰을 나간다면서 소대장실을 나갔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럼 사망은 왜 했냐? 자살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자살을 합리화한 노르웨이 숲을 읽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바로 사망하기 전날 한 병사한테 노르웨이 숲이 굉장히 인간에 대한 섬세미가 넘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뭐 10개월 뒤인가 그 정도에 제이스의 중사가 알고 보니까 북한 초소에 가서 북한 병사하고 술도 먹고 뭔가 선물도 좀 받아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소설 DMZ의 그 내용이 원작이 소설 DMZ라는 박상현 작가의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은 1997년에 나왔어요. 김은중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막 남북의 병사가 서로 DMZ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쏘아서 죽인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박상현 작가가 소설 DMZ를 오늘의 작가상에 응모를 했는데 최종심에서 아깝게 탈락했어요. 그 이유가 리얼리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재밌는데 해서 탈락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 공동경비구역 제1세가 개봉된 거죠. 그때 이걸 대본으로 쓴 건가요? 각본? 그렇죠. 이제 원작이 소설 이게 원작이 되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 은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가족 입장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전날에 사망했거든요. 네. 물론 이거 다 추측이지만 그런 북한에서 오가는 일들을 이 아들이 알게 됐을 거고 그걸 알게 되자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격투가 있었고 뭔가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이 사건이 이제 너무 커지니까 그 법의학자들 8명을 불러서 그냥 공개 토론을 시켰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한 명만 타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머지 법의학자들은 자살이다. 오늘 법의학 토론에서는 먼저 총알이 가까이서 발사된 근접사로 타살이라는 노유수 박사와 자살이라는 다른 법의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살입니다. 이건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이 가능성은 참 희박하잖아요. 마치 내가 6번, 7번을 상대로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타살 의혹이 짙다고 주장해온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 박사가 모두 13가지의 이유를 들어 김중희가 타살됐음을 확신했습니다. 내 머리에 총을 대서 실험해 주기 바란다. 나는 내 몸을 내 자식한테 바친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유가족이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하는 순간 군에서는 손을 떼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은중이도 10년 이상 그냥 처리하지 않았어요. 초동 수사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의혹이 너무 자살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더 현장을 너무 훼손. 그날 훼손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동 수사를 잘못한 거는 법원에서 1, 2, 3심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까지 나요. 군 지휘부가 우리는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새 출발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박수를 치고 정말 정의로운 군대로 가는구나. 이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실
의문을 외부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군에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을 해놓고요. 시신까지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이제 가족이나 수사관들이 다 와서 현장을 같이 보면서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걸로 시스템이 완전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때부터 이미 그런 현장 보존이 중요하다는 게 일선에서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군의문사를 해결하는 기관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들로 보낸 우리 아들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 무책임하게 어떻게 방치하고 어떤 것들을 묵인하고 또 은폐해 왔는지 역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진 군에 대한 선입견이거든요. 투명한 공개가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은 되게 갇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옥지원도 그렇고 제주 4.3도 제주도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가정폭력의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외부와 통로가 없는 폐쇄된 곳에는 또 그게 뭘 해도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상구를 만들고 통풍이 되도록 계속 뭔가 열어놓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촌 오거리 택시강도 사건. 그게 제가 부검을 하고 재심까지 갔던 사건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마 영화화도 됐던 재심이라는 영화화가 됐던 사건인데 2000년 8월 10일 날 택시 기사가 동료 기사들한테 무전을 합니다. 택시 강도를 당했다고.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가보니까 이미 칼에 찔려서 다량 실혈이 있었고 그러나 이미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강도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된 거죠. 사인 자체는 진단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심장 자창 이렇게 이제 해서 사인을 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감정서를 쓰다 보면 전체를 다 해요. 극히 이렇게 상처가 커 보여도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신을 전체를 다 봐서 혹시 빠진 부분 또는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가슴에 8군데의 자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주로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건 자입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 중에 들어갔던 것이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 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발생하는 손상들이 또 있어요. 그건 사후죠. 이것을 구분해서 기술을 해요. 목격자가 용의자가 됐죠.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 목격자는 다방에서 배달을 하는 15살 최모군이에요. 아무런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2명이 후다닥 뛰어가는 걸 자기는 스쳤어요. 스치고 가서 보니까 택시 기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게 이제 목격자 진술입니다. 근데 그 목격자 진술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범인으로 이제 달받고 되죠. 그러니까 최군 입장에서는 목격한 것이 인생을 바꿔버린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용의자인 최군은 목과 뭐 어디를 몇 군데 찔렀다, 어디를 찔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고. 아, 자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 섰을 때. 그 허위 자백하게 되는 그 심리가 뭘까요? 허위 자백은 명백하게 법정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합니다. 여기는 우선 모면을 해야 돼요. 이미 나는 살인범으로 지목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말 전문가도 나오고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 기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기로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자백은 실은 허위였다. 그리고 가혹행위 때문에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가 되죠. 2심에서는 다시 이제 항소를 했지만 변호사, 국선 변호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너의 유죄의 증거도 없지만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없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선처를 바라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그 당시 15살인 최군의 소년범으로서는 최고형이니까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그렇게 해서 10년으로 감형이 돼요. 2000년에 발생했지만 2010년에 만기 출소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저도 이제 알았고 정리를 해보면 2003년도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인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첩보에 잡혔어요. 경찰서에. 한 10대 소년이 택시 살인 강도 혐의로 3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던 중 진범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택시 강도 미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용의자 22살 김모 씨로부터 자신이 지난 2000년 8월 택시기사 강도 살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48시간 만에 풀려나거든요, 본인들이.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용의자를 경찰이 하루 만에 풀어줬습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말할 뿐 뚜렷한 석방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 처벌할 의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실은 그냥 뭐 가족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고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최고는 만기 출소를 했고, 그래서 2010년에 나와서 2013년 그때 재심 청구를 해요. 근데 재심 청구를 하는데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군산지청에서 이 사건을 맡고 돈에 이제 제가 법의학자고 혼자니까 저한테 법의학 전문 소견을 좀 들어보려고 저한테 그 사건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그 사건이 이 사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약천 오거리 사건인 줄 몰랐어요. 명칭을. 그때 부검 하셨으니까. 네, 했습니다. 전혀 그다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서 나갈 때 사진을 첨부했어요. 저희가 나가요. 근데 그것은 이제 뭐 인화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국가수가 보관한 건 국가기록원에 가 있지만 거기도 남아있지 않고, 관할 경찰서 수사기관에 갖고 수사기관도 이제 종결된 사건이니까 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의학 수업 시간에 슬라이드로 보여줘야 될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럼 필름을 바꿔서 다른 카메라로 찍어줘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와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혹시 찍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USB가 없고 이제 CD에다 이렇게 꽂아요, 제가. 그래서 CD를 찾았어요. 찾아서 혹시 2000년 하고 보니까 8월 11일 부검 3건이 제 목록에 있는 거예요, CD에. 1번 딱 열어보니까 화재의 사건이에요. 아니고 2번 여니까 어떤 여자분 사진인데 이것도 아니고 없나? 3번 딱 여는데 익산 써 있어요. 보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선명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 있는 거죠. 아, 이것은 가서 보여줘야겠다. 군산지청 지청장님하고 이학 검사분들 다 모시고 사진을 전체 슬라이드로 보여줬어요. 근데 2003년도에 본인이 자백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그 진범과 그 옆에 있었던 친구의 조사인데, 우선 진범은 이렇게 표현해요. 돈을 다 내놓아라 라고 하자 택시기사가 놀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왼팔로 택시기사 왼쪽 어깨 옷을 잡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던 칼로 쇄골 부위를 찌르자 칼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으며, 칼끝이 어디에 걸린다는 표현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해요, 말을. 그건 소설 속에도 없고 배우지 못해요. 2번과 3번의 늑골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폐와 심장을 지나서 척추 끝까지 이어진, 그리고 이제 친구의 진술인데요. 그 칼은 가정집에서 쓰는 식칼이었는데 칼끝이 휘어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칼끝이 뭔가 묻어서 건조가 됐는데 지방기처럼 말라붙은 시커먼 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적인 진술이거든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그 당시 최군의 진술에서는 어디를 찔렀냐 그러면 가슴을 찌르고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얼굴을 찔렀습니다라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구리를 찔렀던 최군의 진술에서 모순이 뭐냐면 옆구리에 있는 3군데의 자창은 병원에서 생긴 겁니다. 폐가 찔리고 심장이 찔리니까 출혈이 흉곽으로 차요. 그럼 숨을 못 쉬잖아요. 병원에서 옆에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내요. 그건 최군이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군은 정확히 옆구리도 찔렀습니다. 진술을. 야, 이건 너무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조서를 읽고 다시 이제 그 사진을 검사들과 다 같이 봤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건 재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5년 전 있었던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재심은 이제 받아들였고 군사재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로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진범으로 진술했던 그 사람이 바로 긴급체포가 돼서 형을 살고 있죠 지금. 와, 이 교수님의 그 사진이 결정적인 그러네요. 역할을 한 거네요. 최종 이제 무죄 판결 듣고 어떠셨어요? 이제 뭐 사필 규정이죠. 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저도 역시 합니다. 반문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범인으로 된 분의 조사나 현장 검증이 있을 때는 법의학 전문가가 같이 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거 거 보면 현장 검증이 아니고 현장 강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술을 받아내요. 그 현장에 보면은 검시관님들은 이제 법의학자분들이랑 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법의관이라고 하고 검시관들은 요 근래 이제 우리 과학수사에서 각 경찰청마다 의료기술직 출신들의 검시 조사관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현장엔 이제 검시관은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의견을 쓰고 하지만 이제 정확한 거는 부검을 또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건도 내부 장기의 치명적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건 이미 알죠. 현장에서 형 보면.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갔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우리 이제 해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했다는 진술을 누가 부합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검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죽음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주죠. 그러나 죽음을 어둠으로 보지 말고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던지는 살아있는 학문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누가 사고가 발생하면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불상사는 죽은 사람한테 발생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불상사는 그와 같이 미래를 꿈꿨던 사람들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즉, 산 사람한테 불상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해야 돼요.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네, 해요. 네. 유명해서 아마 다들 그렇죠. 아실 네. 거예요. 예.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 네. 이게 왜 희대의 재판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분명히 범죄의 피해로 사망을 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에요. 8년 동안 재판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 5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희대의 재판이라는 이제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에 은평구의 어느 아파트 한 호실에서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안방에서 불이 나서 이제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안방에 어떤 옷장과 옷 몇 가지 정도를 태웠을 정도고 불은 10여 분 만에 이제 진화가 됩니다. 욕실에 욕조에 물이 가득 담긴 채로 엄마와 딸이 목에 졸려서 사망해 있는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는 사건이고 31살 최 씨가 한 살 난 딸 양과 함께 목욕탕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요. 외부에 의해 어떠한 침입 흔적도 없었고 도난당한 물품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이제 경찰이 탐문 수사를 이제 진행을 시작하게 돼요. 이 사안에서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던 사람이 이 남편은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치과 의사였던 거고 남편은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강력한 용의자로 이제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지목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었던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치과를 이제 개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남성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이 남편이 이런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그런 동기에서 부인을 살해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경찰은 강하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경찰의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은 남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옷 속에서 어떤 쪽지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 쪽지에 영화의 제목이 하나 발견이 돼요.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어떤 여성이 남성을 살해하고
살해한 다음에 욕조에 담그고요. 옷을 불태워서 없애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과 상당히 범행 수법이 유사한 영화를 이제 발견보고 경찰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 남편은 나는 모르겠다. 이 영화 뭐 별 기억도 안 난다.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남편이 이 사건 발생 3년 전에 강릉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는데 그때 강릉에 있었던 곳의 어떤 비디오 가게에서 이 영화를 2번이나 빌렸던 기록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화를 2번 빌려보는 경우 드물죠. 네.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사실 중요한 질문에 이 남성이 대부분 거짓 반응을 이제 보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예, 그래서 사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증거 능력은 없지만 수사의 과정에선 상당히 이제 수사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어떤 심리를 흔드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제 남편이 범행을 했다라고 확정을 하고 검찰도 남편을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는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게 이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하고요. 네. 그리고 화재의 발생 시간 이 2가지가 사실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네. 당일에 이 외과 의사 남편은 자기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전 7시에 나갔다. 그리고 내가 나갈 때는 아내와 아이가 당연히 뭐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살아 있었다. 그리고 7시에 나가서 나는 내 병원에 8시에 도착했다. 이건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나잖아요. 근데 불은 8시 45분경에 최초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한참 뒤에. 남편이 7시에 출근했다면 1시간 45분 뒤에 이렇게 불이 났다. 뭐 불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되게 이상한 상황인데 수사기관은 남편이 오전 7시 이전에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 불이 천천히 발생하도록 어떤 장치, 작업을 해놓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단은 그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은 7시 이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되게 중요한 근거로 이 피해자에게서 발견됐던 시반과 시강 상태를 되게 중요한 근거로 봤어요. 사람이 사망을 하면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중에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반과 시강은 이제 시체 경직이라고도 하는데요. 시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나타나면 양측성 시반이라고 해서 이 굵기 전에 이동이 되면 시반이 옮겨가서 양쪽에 다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이게 양측성 시반이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사망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전 7시 이전에 이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리고 피해자의 지문을 찍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상당히 이제 굳어 있는 사후 경직이 이미 진행된 상황인 것을 발견을 하거든요. 사후 경직이 진행되는 시점이 사망 이후 한 7시간에서 8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오전 7시 이전에 살해당했을 것이다,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검찰의 어떤 그 혐의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료였지만 결국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은 이 화재 발생에 대한 시간인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7시에 나갔는데 불은 8시 45분쯤 나왔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이 1시간 45분 후에 났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검찰 측에서도 되게 노력을 했던 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제출을 했다고 해요. 화재가 발생한 공간과 되게 동일한 뭐 안방의 크기나 온도, 뭐 안방의 농 이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불이 나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고 나왔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 검증을 했다라는 자료를 제출을 해요. 7시에 출근한 다음에 그 이후에 불이 나도록 어떻게 상황을 설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뭔가 방화로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형 선고가 나왔고 근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무죄 나왔어요? 극에서 극으로 가는. 예, 1심 사형, 2심 무죄. 어떻게 그렇게 정말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사건 외에는 별로 우리나라 의 사법 역사상 기억나는 사건이 없거든요. 증거가 명백하고 어린 딸까지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으로 인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사형을 선고했던 1심과는 정반대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 씨. 이 씨는 구속 9달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검찰, 경찰 믿지 못해요. 1심에서 사형이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진짜 있나요? 영화 속에서나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거? 무죄가 나왔던 사유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망 시간 추정과 관련한 각종 증거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형사법의 대원칙인 거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이건 되게 원칙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 거죠. 대법원은 오늘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법의학적 정황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재판에 그렇게 관심 갖는 시기는 아닌데 정말 이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지고 전 국민적인 이제 관심 사안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엄청났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취지는 유죄다라고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보면 이런 간접 증거 하나하나가 종합적인 어떤 증명력이 생긴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항소심 너네 다시 한번 판단해봐 하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기존의 법정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식의 이제 변론이라든지 피고인의 주장을 보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나 있는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법의학 연구소장인 토마스 크롬페처라는 권위 있는 법의학자를 한국 법정에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의학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죠. 첫 번째로는 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시간 확인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 7시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든요. 가장 결정적으로 욕조에서 시신들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욕조의 물의 온도를 재지 않았어요. 근데 물의 온도 그리고 피해자들 어떤 시신을 확인할 때 직장 온도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직장의 온도도 측정하지 않았어요. 물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물속의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시간과 시간, 여러 가지 피해자의 시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의 온도가 어땠냐 이런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그 현장에 출동했던 그 팀장이 내가 손을 넣어봤다라는 진술만 맞아요. 가지고 법정에서 그러면 어땠느냐 했더니 조금 따뜻했다라는 말 한마디로 굉장히 논란이 오히려 더 막 현장에 출동했던 과학수사위원들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탄핵돼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런 모습을 사실 그 당시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이례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재 발생 시간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 측에서 학교 운동장에 1,800만 원을 들여서 세트장을 만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세트장을 만들어요.
진짜 불을 한번 붙여보자. 이게 얼마 만에 뭐 전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안방과 불이 났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재현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의 결과가 그렇게 발화를 했더니 5분 만에 완전히 거의 뭐 전소가 되다시피 해서 몇 시간 뒤에 천천히 연기가 새어나오도록 하는 수준의 상황을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눈으로 모두가 봤던 거예요. 불을 붙인 지 3분이 지나자 모델하우스 밖으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면서 불길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연기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트장을 만들고 실험을 하니 법관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그 증명 원칙에 따라서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그 어떤 심증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나니까 이 화재 발생 시간은 7시 이전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사실 높아진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사유로 간접적인 증거마저 상당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그대로 무죄 확정을 해준 사건이고 사실상 5번의 재판을 받은 거고요. 피고인이 이 5번의 재판이 장장 8년의 시간 동안 일어났던 거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외과 의사 이 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판결이 엇갈렸고 법정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과학 수사라는 것이 자리 잡지 않았을 시점이고 법이 동기가 있고 뭐 주변 정황의 어떤 단서들,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과학 수사가 동원되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안일함이 분명히 있었죠. 지금 같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이렇게 보도 지침이나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부족했었고 치과 의사 모녀 사건 이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피해자들을 가지고 이름을 만든 사건이에요. 사적인 내용도 이제 막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사실 사라졌죠. 너무나 명확한 범행이잖아요. 범죄로 인한 피해인데 누가 그러면 이들을 살해했는가는 영원히 이제 밝힐 수도 없겠죠. 미제 사건이죠. 예, 억울한 피해자들만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어떤 재판 과정에 대한 단순한 흥미거리보다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피해자의 어떤 상황, 뭐 의견,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이제 법의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2번 죽는다. 처음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한 번 죽고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2번째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살인 사건이나 이제 억울한 죽음을 맞닥뜨리면 저희 법의학자도 그렇지만 담당 형사들은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평생 갖고 갑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전남 나주에서 있었던 드들강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드들강 사건. 네.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의 드들강 강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난 2001년 2월 당시 여고생이었던 17살 A양은 나주 드들강변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17살 먹은 어린 여학생이 고3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남 나주 드들강이라는 하천에서 수중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발견 당시 보면은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유리품도 없어요. 옷가지도 없고 또 엄마가 사주셨던 반지, 꼭 끼고 다녔던 반지, 금품이 또 없어졌고 전날 핸드폰도 없어진 상태가 되고 또 그 발견된 장소가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결국은 타살인데
유일한 단서는 이제 시신입니다. 사인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되죠. 우선은 외표 상황에 보여졌던 것은 옷이 벗겨진 채로 여학생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성 관련 강력 사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폭행 과정 중에서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어떤 저항이나 반항, 억압 손상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손목이나 이런 쪽에 피하 출혈이 있고 그럼 제압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 졸리는 적, 그다음에 가슴에 압박근 같은 게 있고 좌측 측두부나 후두부에도 뭔가 부딪히는 적이 있어요. 이게 폭행일 수도 있고 사망하는 과정이 부딪힌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두드러진 것은 얼굴이 뻘개요. 이걸 이제 법의학적으로는 안면 우열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목을 조르면 안면 우열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풀어버리면 또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시체에서 계속적으로 안면 우열이 있다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경부 압박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문제는 물속에서 발견됐으니까 피해자가 과연 물에 들어갔을 당시 생존한 상태였을까 사후였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물을 마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을 먹고 뿜고 하는 과정에서 기도에서 경련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포말이라고 하는데 작은 거품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 법의학적으로는. 또 하나는 물을 먹게 되면 이게 기도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전신순환을 거쳐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럼 물속에서는 부유 미생물이라는 플랑크톤이라는 게 서식하거든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플랑크톤이 노출되지 않은 다른 원격 장기. 콩팥에서도 플랑크톤이 검출이 돼요. 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물속에서 목이 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경부압박 질사지만 익사의 기전도 개입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관련 사망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DNA가 나오면 사건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같은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인들, 동네 사람들 또 그 강변 근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DNA를 대조하게 되죠. 한 200명 정도. 근데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미제 사건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딱 DNA가 나왔는데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렇죠. 완전히 미국에 빠지는 거네. 그렇죠. 네.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던 참에 이제 한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 DNA법이라는 게 있어요. 강간, 살인, 방화 이런 사람들의 강력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소자나 뭐 전과자들에 대한 DNA를 다 데이터를 하는 와중에 2012년도에 목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의 DNA가 그 당시 확보했던 DNA 파일과 동일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채취한 DNA가 둘의 관계성을 누가 이렇게 대조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보인 DNA 파일을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고 이제 다시 강력범을 넣으면서 계속 대조를 합니다. 아, 서로 이렇게 자동으로 대조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요. 일치군이 딱. 네. 그래서 딱 나오게 된 거죠. 강력범은 DNA를 확보해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확보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2년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가 DNA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건데 이 김 씨가 왜 교도소에 복역을 했냐면 2003년도에 전당포에서 2명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 2명을 유기로 합니다. 유기로 했는데 옷을 싹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더더구나 피해자들이 갖고 있었던 시계, 귀금속 같은 것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반지 없어진 거, 유기한 거, 벗긴 거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범죄 행위 수법 비슷하다 이렇게 지목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안 올랐을까? 그 당시 이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로 보면 24살 정도 젊은 친구였어요. 이 A양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A양이 다니던 PC방에 이 김 씨도 다녔던 것이 있고 근데 용의선상에 안 올랐던 거죠. 왜냐하면 김 씨가 그 당시에 주민등록지를 전남 장성에 있는 형네 집으로 해놨어요. 주소 등록지로만 리스트를 잡으니까 전혀 안 잡혔던 거고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해에 어떤 절도 사건을 있었어요. 절도 네, 사건이. 네. 그래서 그걸로 교도소를 들어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DNA 검사도 안 하고 당연히 수사도 안 받게 되죠. 예전에는 큰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처로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역시 뭔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 그렇죠. 아니었을까. 네. 일부러 그렇게 이제 추정은 되죠. 일단 처음에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실은 DNA가 검출됐다는 얘기를 안고 접근을 해요. 형사들이. 그러니까 A 양을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당시에 A 양하고 인터넷으로 접속이 됐었던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건 나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일관된 진술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여러 여자를 만났고 그런 속에 성관계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살인은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니까요.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관계 시점하고 살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추궁하기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해요. 검찰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 못하고 그렇죠. 유가족들은 굉장히 상심이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타살 그리고 험한 모습으로 이제 강 하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DNA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하고 연결을 못 시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2009년도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여러 곳에 탄원도 하고 막 호소도 하고 해서 2015년에 이제 재수사를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1년도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2015년이 되면 그 당시에는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2015년이면 겨우 1년 정도 남았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7월에 태완이법이라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재수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죠.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가 됐던 사건은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 묻히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요. 대대적인 재수사를 들어가는데 근데 여하간 그 연결고리 연결할 건 아직 못 찾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목포교도소에 있는 김 씨의 감방에 있는 소지품을 다 압수를 해봐요. 압수를 해보니까 독특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날 2월 4일 날 낮에 여자친구와 같이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집을 방문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재수사 때 이 사진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김 씨가.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다 보면 너무 완벽해지면 그 이상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너무나 인위적인 색채가 나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진이 나오게 되고 그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같이 복역한 수감자들 한 350명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해요. 거기서 보니까 유사한 사건을 했다라는 얘기를 진술을 했다. 그리고 생리 중이었던 어린아이를 강간했다. 뭐 이런 얘기. 또 드들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은 김 씨가 맞아. 근데 문제는 성관계는 인정을 했잖아요. 사망 시간과의 인과관계예요.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빈 교수님이라고 제가 존경한테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의뢰가 됐어요. 어디서 착안을 하냐면 아까 수정 시체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에서 증거가 소실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수사관들이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처음 채취할 때 입구에서 가까운 쪽을 할 때는 희멀건 정액이 나왔다. 묻어서 나왔어요. 면봉에. 그다음에 한번 채취하고 두 번째 넣었으니 깊숙이 집어넣었을 때는 끝에 생리혈이 붙어 혈흔이 있고 그다음에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 정확히 구분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착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성관계 이후에 며칠이 지났잖아요. 이 사람이 걸어서 다니거나 앉아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건 흘릴 수밖에 없어요. 혈흔과
정액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고 이제 실험을 하세요, 이분이. 혈액은 본인 걸 뽑으시고 정액은 의사이신 아드님한테 정액을 받아가지고 둘을 놓습니다. 비닐팩에다가. 전혀 흔들지 않고 외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섞이질 않아요. 6시간 반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잠깐 흔들었더니 바로 섞여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정균 교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관계 이후에 정액이 배출되고 움직일 수 있는 전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앉아있거나 또는 움직이는 그런 생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성관계, 성폭력이 됐던 성관계 이후에 사망까지는 굉장히 인접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은 성관계한 사람이 살인에 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감정서를 내서 좁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풀리게 되고. 그러나 이제 김 씨는 끝까지 아직도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것들이 다 돼서 이제 2017년도에 무기징역 살인죄로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단하시네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첫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참히 살해된 자녀를 떠나보내고 16년 동안 응어리진 삶을 살았던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한을 풀게 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A양이 성폭행당한 직후 살해됐다는 법의학 감정을 받아냈고 광주지방법원은 검찰 증거가 모두 효력이 있다며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법의학이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네요. 범죄 해결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법의학적으로 푼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그 당시 해석이 안 됐지만 수사관들이 정확하게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단서가 됐고 그 당시 사진, 수사 보고서, 부검감령서 여타 이것들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해석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의미 있는 소견이든 아니든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했을 때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걸 해석할 길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